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FTA 협정 및 법령을 맡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저 오늘부터 함께 내용 같이 보실 건데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최대한 어떤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업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볼 거랑 안 볼 거를 구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험 출제가 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모든 내용들은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고 반드시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볼게요. 일단 교재를 보게 되면 저희 제1장 FTA 개요로 가보겠습니다. 제2페이지 가서 보면 FTA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절에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FTA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FTA라는 것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FTA라고 하는 것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무역이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수출입을 말한다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출입에 관련된 것들 말고도 나머지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FTA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무역협정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걸 무역을 넘어서 가지고 저희가 통상이라고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무역에 관련된, 통상에 관련된 협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협정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의무를 갖게 되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 협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자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다자간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자간 협정. 양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쪽에 1대1로 하는 거 말하고, 다자라는 것은 1대 다수, 다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예를 들어 보면 저희 WTO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세계무역기구. 그 양자간 협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바로 FT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고, 원래 저희는 여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무역기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차별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대우를 해준다,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FTA라는 것은 이와 좀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끼리만 서로 간에 보다 낮은,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사실 모순이 발생한다 볼 수가 있어서, 이거랑 이거랑은 기본적으로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FTA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가트 제24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보면은 원래 세계무역기구가 추구하는 이런 채용 대우라는 것이 원칙으로 나오긴 하지만, 요거에 대한 예외로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트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은 이제 지역무역협정이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RTA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국가를 말하긴 하죠. 저희가 FTA를 말했을 때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이렇게 국가 간을 말하긴 하는데, 국가 말고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한국과 아세안 간에 FTA 체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EU하고 한국하고도 같이 해증한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최근에 나왔던 것은 저희 RCEP, RCEP이라 부르는 그런 것들은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메가 FTA를 체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무역협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밑에 보면 지역무역협정의 5단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벨라 발사 교수의 5단계 경제 통합 이론이라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출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냥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맞는 설명에 대한 것이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냥 관세를 철폐하는, 서로 간에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춰주거나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형태로 가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추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해결한 국가들끼리는 공동관세, 하나의 관세를 부과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관세뿐만이 아니라 수량 제한을 철폐하고 비채약국에 대한 대외 공동관세를 설정해서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하고도 이렇게 같이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라는 것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저희가 관세 동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시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서 봤던 관세 동맹에다가 더 나아가서 생산 요소라 부르는 노동하고 자본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을 제가 공동시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번째로는 거기다가 이제 그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죠. 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과 통일을 추진하는 것들을 경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단계인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거의 하나로 같이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EU,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FTA 무역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WTO 체제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계무역기구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그 혜택을 좀 주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되면서 어떤 좀 우리가 유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원칙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혜국 대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관세율 등 교역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국가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혜택을 부여해주자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끼리는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국민 대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입 물품이 국산품에 비교해 봤을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무역기구는 이렇게 그 한 국가에서 국내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 세계무역,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개방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이 그 나라에서 취급되는 물품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불리하게 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세 번째로는 시장 접근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세나 어떤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역 장벽이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역 장벽은 크게 두 개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나눠봤을 때요. 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관세 장벽하고 비관세 장벽 또는 뭐 무관세 장벽, 무관세는 말은 그렇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비싼 물건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관세가 높게 부과되면 그 자체로 그거만으로도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국내 물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쟁이 좀 밀릴 수가 있는 거겠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관세를 부과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수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출입을 아예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관세가 아닌 나머지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무역 장벽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좀 최소한으로 하자, 철폐를 하자라는 원칙을 시장 접근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사결정, 법률 운영, 제도 운영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결정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고지하고 그다음에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을 투명성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정도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애국 대우 원칙하고 FTA하고 그런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애국 대우라는 것은 우리 차별하지 말고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해주자라는 것을 원칙을 말했던 것이고, FTA라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더 낮은 혜택, 그러니까 높은 혜택이 되는 거죠.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특정된 자들끼리만 이렇게 혜택을 부여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싸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네들이 왜 너네끼리만 따로 싸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계무역기구가 기반이 되는 것이고 FTA가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이 가트라는 게 있어요. 가트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제너럴 어그리먼트 트레이드 앤 테리프를 말하는 것인데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저희 WTO의 전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신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거의 유사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24조로 가서 보면 최애국 대우의 예외를 인정하는, 예외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두고 이제 FTA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들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서 보면은 FTA 확산 이유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 말인즉슨 저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고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옆에 가보면 9페이지 가볼게요. 옆에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규범의 진화와 주요 특징 나와 있는데, 이것만 잠깐 보죠. 첫 번째 가트, 그다음 WTO. 사실 가트와 WTO는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달라진 것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같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가트 주요 목적을 보니까요. 다자간 관세 인하로 국제무역을 확대하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무역을 보다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더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TO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관세, 아까 가트는 관세 인하를 말했지만 WTO에서는 관세 말고도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FTA라는 것은 여기 WTO 체제를 바탕으로 최약국 간에만 추가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왔던 가트와 WTO는 다자간 협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FTA는 양자간 협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다 제거해서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법인 여부, 그렇죠. 여기 보면 가트는 법인격이 없는 협정 체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고, WTO는 법인격이 있는 기구, WTO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WTO 말 그대로.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협의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가 둘 간에만, 당사국 간에만 적용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 당연한 거지만 여러 나라들이 각각 다르게 FTA 맺고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하고 FTA 맺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 이 둘 간에도 FTA 체결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주요 대상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원칙, 여기 보면 가트와 WTO는 둘 다 최애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FTA 같은 경우에는 최애국 대우 원칙을 예외로 이제 인정되는 부분이고, 상호 이익 균형, 민감성, 존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같은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1차 상품이 좀 취약하다. 대신에 기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다른 산업들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내가 약한 것들은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내가 강점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수입을 하는 것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두고 이런 것들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그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위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저희가 FTA 체결할 때도 한참 시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왜 했냐면은 1차 상품이 다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농부들 다 굶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철폐라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국가들마다 이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협정 대상에 안 넣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FTA라는 것들이 모든 물품들을 한 번에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관세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아예 그냥 철폐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철폐를 하더라도 한 번에 즉시 없애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인하해서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같은 거죠. 관세를 철폐해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예 효력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민감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에 가보면 네 번째로 FTA 형태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1, 뭐 1+N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로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합이 되는 게 좀 나오게 된 거죠. 뭐 아세안이라든지 뭐 EU라든지 뭐 중미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나라 전체하고 그러니까 연합이랑 저희랑 FTA를 맺어가지고 1대 다수, 1대 N이라 부르는 1+N이라 부르는 1대 다수 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모두와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등장한 게 뭐냐면은 RCEP이라고 해가지고 RCEP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부릅니다. 뭐 레저널, 뭐 리저널, 그다음에 C니까 컴프레hen시브, 그다음에 E죠, 이코노믹 파트너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총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 국가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 국가까지 해가지고 총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엄청 큰 FTA라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개별적으로 FTA를 맺고 있었거든요. 한 아세안, 한 호주, 한 뉴질랜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다 같이 하나의 협정을 적용하는 게 있다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떤 개별적으로 맺었던 것들이 보다 더 심화되는 거죠. 심화돼가지고 이제 개인 간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이제 다수들 간에 적용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장점이 더 많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걸 저희가 메가 FTA라 불러요. 여러 가지 그 국가들이 가입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거대한 FTA라 해가지고 메가 FTA라 부르는데 여기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파게티 볼이라는 것이 글쎄요. 저 스파게티 좋아하긴 하는데 스파게티 먹는데 볼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근데 이게 왜 나와 있는 거 무슨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다. 스파게티 볼이라는 것이 요게 저희가 원래는 개별 협정을 맺잖아요. 그럼 협정들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각각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FTA를 맺으면 맺을수록 각각의 적용되는 기준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혜택을 받는 거긴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봐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고 각 협정들마다 통일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규정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됐을 때는 그냥 그거 하나로 다 통합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로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조금 이게 알듯 말듯 하죠. 갸우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텐데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RCEP. 뭐 실무적으로는 RCEP이라고 많이 불러요. RCEP. RCEP이라고 부르는데 RCEP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일본, 참고로 일본하고 저희하고 최초로 맺은 협정입니다. 그 전까지 FTA가 아예 없었거든요. 이것이 유일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한중일,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이렇게 10개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하고 FTA 맺었고요. 일본 안 했고 호주하고 맺었고요. 뉴질랜드하고도 맺었고요. 아세안하고도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야 원래 뭐 같은 곳이니까 빼고 사실상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임의로 그냥 제가 A, B, C, D라고 부를게요. A, B, C, D라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A라는 것을 봐야 되고 호주하고 할 때는 B를 알아야 되고 여기 뉴질랜드하고 할 때 하고 거래를 할 때는 C를 알아야 되고 뭐 D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를 다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RCEP으로 묶이게 돼버리면 RCEP에서는 그냥 요거를 그냥 예를 들면 E라고 부를게요. 이 하나만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냥 E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죠. 단순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 감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것은 복잡하다라는 걸 말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협정을 맺다 보니까 복잡성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서 좀 곤란스러운 게 있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제거하거나 감소, 제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영내 교육 활성화가 주된 목표가 될 겁니다. 영내 교육 활성화. 저 나중에 보다 보면요. 여기 개별 기준들 말할 때 저희가 원산지 판정하는 기준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정 기준 안에서 내용 보다 보면 누적 기준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일반 기준 중에서도 특례 기준에 들어가는 건데 누적이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재료라든지 누적이랄까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 국가에서 했던 것들도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 그러니까 당사국 말고도 다른 당사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협정국에도 당사국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한국산이잖아요. 재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는데 사실 한국이랑 미국은 같은 영내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산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추가로 뭔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원산지 판정에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같은 영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재료 누적이라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공정 누적도 인정이 되는 협정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공정 누적까지 인정이 되는 게 있을 때는 그 미국에서 뭔가를 한 게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추가로 가공한 것들을 다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영내에서 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바로 두 번째로 나왔던 영내 교육 활성화라는 것이죠. 네, 그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FTA 경제적 효과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출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무역 효과, 시장 효과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FTA 기본 체계라고 나오는데 요거 정도는 한번 봐주실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FTA 협정 구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협정 밑에 보시면은 뭐 크게 상품과 서비스와 투자와 분쟁 해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FTA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것만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품이 아닌 나머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 뭐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 상품이 아닌 거 말하잖아요. 보통 상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유형물, 유체물 말하는 것이고 서비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용역 같은 것들 이런 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이 아닌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자본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저희가 무역 거래라는 거하고 무역 외 거래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무역 거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유형물, 유체물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품을 거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품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죠. 이걸 저희가 보통 무역이라 부릅니다. 근데 무역 외의 거래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 말고 나머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품들 있잖아요. 뭐 무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역 외 거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외 거래, 무역 거래와 무역 외 거래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서로 간에 무역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 해결에 관련된 것들까지 협정에 들어가 있다. 라고 크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그 무역 중에서도 상품 무역 협정을 보다 보면요. 거기 안에 관세 인하 계획,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그 FTA 협정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전문, 장, 부속서, 부록, 서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이라는 것은 뭐 선언하는 거죠. 뭐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장이라는 것은 챕터를 말을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제별로 나눠서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부속서라는 것은 원래 본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게 너무 양이 많거나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따로 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그것을 부속서 개념으로 따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걸 두게 되는 거냐면요. 양어 세율 같은 거 있죠. 양어 세율.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적용되는 수입할 때 적용되는 그 세율 같은 게 HS 코드별로 다 나열되기 때문에 이게 양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부록 형태로, 그러니까 부속서 형태로 두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양어 세율이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결정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속서 형태로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라는 거 쉽게 말씀드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주변에서 업무하다가 보면 뭐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지라든지 별표 형태로 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제가 논문 같은 거 쓰거나 어떤 책을 봤을 때도 뒷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양식이라든지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부록이라는 거는 이제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서한이라는 것은 해석상의 이해가 다를 경우 대비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레터라고 돼 있죠.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한 서, 확인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보면 되겠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 볼게요. 이런 것들까지 다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 다루는구나, 여러 가지 다루네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위생, 식물 검역,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뭐 노동, 환경, 경제 협력, 분쟁 해결 뭐 등등등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까지 다루는 거구나. FTA라는 것이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나와 있는데 사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나라 FTA 추진 필요성, 뭐 1번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럽연합이 출범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라 부르는 NAFTA라고 하는 것들도 발효가 됐죠. 예, 나쁘다. 아무튼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러죠. 끼리끼리 같이 뭉치는 겁니다. 뭉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좀 도태되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기감이 생겼던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FTA를 늘리자라고 하게 된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면 경제체질 개선 목적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강점도 있을 거고, 약점도 있겠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필요한 뭔가를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들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보다 점점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뭐 저희 칠레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있죠. 포도주, 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역을 안 했으면 FTA를 맺지 않았으면 엄청 비싸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세금도 많이 냈을 거긴 한데 FTA 체결하게 되면서 보다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저희도 이제 여러 나라들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FTA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장벽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제거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어떤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뭐 동시다발적,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정도만 가볍게 제목 정도,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저희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21페이지에 3번에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과 협정부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와요. 이거 좀 어렵게 보이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단계에서 다 하나씩 보고 하기보다도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다 볼 거니까요. 원산지 결정 기준도 볼 거고 뒤에 보면은 하나씩 내용을 볼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 너무 힘을 빼는 것도 조금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조금 가볍게 보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치고 너무 양이 많긴 하네요. 일단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 가서 보면은 첫 번째로 FTA 추진 현황이 나온 게 있는데요. 2023년 지금 2월까지로 돼 있죠. 물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추가로 발효된 건 없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자료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예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거의 추가가 되고 있어서요. 아마 내년쯤 되면 또 다른 어떤 국가들이 새로 추가될 거라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기 보시면 21개 FTA가 체결되어 있고 발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수로는 59개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체결, 발효란 말 썼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말이거든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체결이라고 하는 거하고 발효의 개념상의 차이를 좀 아까 언급할게요. 사실 이제 체결이라는 것은 이거는 합의라고 보면 돼요. 합의. 그러니까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하고 같이 FTA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겠죠. 뭐 저희가 그 개인들 간의 거래를 할 때도 엄청나게 협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인끼리 하는 경우에도 한 번에 되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는 것이 다 있어가지고 요거를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양보할 것도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전에 사전에 뭐 몇 차례 이렇게 서로 간에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해가지고 협상이라는 것들이 계속 결렬됐다가 또 다시 했다가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서로가 서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같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서명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일단 내용이 변경되는 게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것이고 그 합의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결됐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체결됐다. 이제 그 말인즉슨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합의됐다는 거는 이제 서로 간의 협정문도 내용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협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쵸? 협정문이죠. 협정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가 어떤 종이가 어떤 내용이 되는데, 협정문이라는 것들이 물론 국가 간의 효력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각자의 나라에서 국내법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요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적용함에 있어서는 약간 강제성이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협정이라는 것들도 저희 헌법에 가서 보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협정문은 사실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국내법으로 더 이렇게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협정문을 가지고 국회 비준을 해요. 국내법을 만듭니다. 요거 저희가 국회 비준이라 부르게 되는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내법을 만든 다음에 요것을
다 끝나고 나면, 다 적용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저희가 반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효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당장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효가 되기 전까지는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관사로서 업무하고 있는데요. 무슨 FTA가 새로 체결됐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항상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들 지금 그 FTA 기사를 보니까 체결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당장 저희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 무슨 누구님 지금 요거는 아직까지는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효된 건 아니어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이 반려라고 하는 것들 보다 보면 보통 예정 날짜가 나오는데 그때쯤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보통 양어 관세라는 것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율을 보고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같이 내용 검토하고 알려주긴 하는데 체결됐다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의와 적용은 서로 다른 다른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는 21개 FTA 협정이 발효되어 있어요. 발효되고 있어서 그 21개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필리핀 FTA가 서명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서명되어. 서명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체결을 말하는 것이고 체결되어서 발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한중일도 하는 게 있고요.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에콰도르, 그다음에 뭐 MER, CU, SUR, 뭐 TA 어렵습니다. 오, 발음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한 말레이시아, 한 러시아, 한 우즈베키스탄, 한 아세안,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아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말은즉슨 서로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되진 않을 거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좀 더 나중에는 언젠가는 되겠죠. 그리고 멕시코, 뭐 PA, 그다음에 한영 여러 가지 아무튼 협상 재개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맺은 FTA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최초에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조금 흔히 말하는 조금 옛날 느낌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좀 이렇게 까다롭게 엄격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나왔던 최근에 발효된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때보다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좀 완화되지 않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뭐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뭐 칠레라는 것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초의 FTA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체크할 게 있어요. 밑에 좀 가보니까 시장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거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써 있는데 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한 것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예, 교두보 역할을 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뭐가 유명하냐면 와인, 칠레산 와인이 좀 유명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근데 가볍게 볼 만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시작이 1998년도라고 하죠. 1998년도 11월에 이제 우리가 FTA를 칠레화 하겠다라고 선정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FTA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뭐 내용상에 그 양보할 거 양보하고 뭐 취할 거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보시면은 발효된 시점이 여기 서명되고 다 하고 나서 발효된 시점이 2004년도에 2004년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한 6년 정도? 이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도 있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도 최소 10년 정도, 10년 조금 안 되게 걸리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FTA 협상을 재개했다, 시작했다라는 거가 있을 때 요게 적용되려면 한참 멀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속도를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원산지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원산지 결정 기준 하실 때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뭐 쭉쭉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하나씩 보기보다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때 다시 같이 앞으로 와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아무래도 RCEP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내 경제, 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많이 쓰고요. 제가 실무를 지금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해보니까 FTA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최근에는 중국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 한중 FTA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그다음에 아세안, 뭐 EU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의 나라들은 사실상 적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취급하는 업체별로 다를 수가 있는 거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마 중국일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이나 이제 미국, 중국, 미국, 그다음에 EU, 아세안도 쓰긴 하는데 아세안도 많이 쓰죠. 뭐 이런 나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간혹 가다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최근에 나왔던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FTA하고는 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반복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를 할 때도 그렇고 출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자주 하는 물론 왜냐면은 원산지 관리사가 이렇게 그냥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를 하고 있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를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3절 FTA 특혜 적용 조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특혜 적용 조건은 여기 보니까 그 표가 잘 나와 있어요.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목 요건, 원산지 상품 요건, 거래 당사자 요건, 운송 요건, 원산지 증명 요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뭘 말을 하는 거냐면요. 품목 요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FTA라고 하는 것들이 체결됐다고 해서 발효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모든 물품을 다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품목이라는 것이 일단은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그 해당 FTA에서 협정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특정 국가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오히려 FTA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거 많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RCEP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 2월 1일자로 발효됐는데요. RCEP이 워낙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특히 일본하고 거래한 쪽 있잖아요. 기존에 일본하고는 전혀 FTA가 없었는데 이제 RCEP이 발효됨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물건 수입하게 되면 나도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수입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RCEP 같은 경우는 이게 발효됐다고 해서 바로 관세를 없애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단계별로 인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적용됐던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RCEP을 하기 전부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하고 다 FTA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기존에 적용됐던 FTA가 더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RCEP을 적용하는 것들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관세율만 따져보면.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긴 낮는데 그래도 그 세율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인하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적용되는 혜택은 크지가 않지만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0이 되겠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업체들한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심지어는 아예 대상이 아닌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상이 아닌 것도 있었고,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도 정말 세율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 있죠. 얼마 이나 안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좀 실망을 하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품목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혜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FTA 상에서 특정 대상, 협정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품목 요건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봐야 됩니다.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맞다더라도 그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FTA에서 말하고 있는,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취급하는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FTA 적용하게 되면 관세 0% 된다. 좋다라고 하게 됐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봤더니 원산지 판정을 요청했더니 상대 국가에서 우리는 판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 당사자 요건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냐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협정 당사국 간에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자가, 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들은 다 그 나라에서 수출자 같은 경우에 수출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 즉 해당 국가에 있는 사람이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거래를 할 때 1대1 거래가 아니라 제3자 또는 사자와의 거래를 하는 게 있다고 쳤을 때는, 그때는 정말 여차하면은 아예 판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가 원산지가, 예를 들면은 내가 한중 FTA 적용받고 싶은데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업체가 중국 업체가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즉 홍콩 업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요건 적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홍콩에 있는 자는 한중 FTA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고서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운송 요건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말쓰는데요. 요거는 당사국 간에만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 경유하지 말고, 거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